직인데 6.15 공동선언 시위 첫 남측위원회 경기본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집행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 뭐 좀 아실 거라고 좀 생각했습니다. 이제 6.15 공동선언을 이제 기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통일을 만들어가는 단체에 저희 경기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아, 예. 가야금으로 이제 레이디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 레디비가 무슨 뜻이죠? 그러면 혹시? 냅둬요. 맞습니다. 순리대로 냅둬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네, 일단 이 내용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강연에. 그래서 그 보시면 다 나이 드신 분이니까 네, 충분히 공감이 좀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스토리장도 저도 굉장히 어렸을 적에 굉장히 좀 즐겁게 봤던 좀 기억이 좀 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걸 알고 있는 거는 바로 이제 이런 또리 장군의 밑에 보시면 이제 김일성 주석을 이제 이야기한 거겠죠. 이제 북한의 굶주리는 백성들을 이제 또리 장군이 와서 해방시켜주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북에 대한 인식인데 이게 이제 6.15 공동선언에서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는데 여전히 보수 언론에서 떠드는 몇 가지에서 이게 21세기잖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고학력자도 대단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보수 언론에서 떠드는 모든 거를 그대로 빨아들이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예를 들자면 그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북한 선수들이 졌죠. 처음에 좀 잘 싸움을 하다가 막 깨졌죠. 근데 그 선수들이 다 아웃시타고 쫓겨갔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이중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오호당당제나 뭐 이래가지고 가족 간에도 굉장히 그 감시와 통제. 그래서 북한 사회는 인간적이지도 않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유지되고 있다. 근데 뭐 이렇게 이러한 좀 비합리적인.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거는 아까 레이디비인데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도 똑같다. 범죄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부정부패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경제의 어떤 기복도 있고. 저는 좀 일반적인 나라로 보자. 그 속에서 있을 수 있는 거. 좀 이런 좀 주장을 좀 하고자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요 위에 거는 지금까지 그 탈북자들이 국내에 들어온 추이를 이제 통계를 낸 거고요. 여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나간 이민한 잘 안 보이신가요? 얘를 주셔야 되나? 이민한 통계를 낸 겁니다. 이제 근데 보시면 이제 요 통계는 2012년 7월까지고 여기는 이제 2007년까지 통계인데요. 이제 보시면 쭉 올라갔다가 올해 2012년 7월 보면 굉장히 확 줄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 지금까지 보면 24,000명이 탈북을 해서 남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2007년 탈남자는 20만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탈남자라는 말은 안 쓰죠. 이민자라고 쓰죠. 근데 이제 보면 이 사람들도 배가 고파서 넘어온 사람도 있고 남쪽에서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외국 나가서 돈 벌려고 나간 사람도 있고 그리고 북쪽에서 죄를 지어서 도망친 사람도 있어요. 탈북자들 중에. 근데 우리 남쪽에도 죄를 짓고 도망가서 밀항선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도 이 북한이라는 사회 문화, 정치 이런 게 싫어서 그런 게 싫어서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남쪽 사람들도 이 교육 막 무한 경쟁 뭐 이런 게 그다음에 무슨 이런 교육 그다음에 뭐 주택 문제부터 경제 문제 이런 거 싫어서 도저히 꼴도 보기 싫어서 호주나 뉴질랜드 캐나다 쪽으로 가시는 분들 많아요. 즉 다시 말해서 얘기하면 남이나 북이나 이유는 다 일반적인 국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이민하는 사람들에서 대단히 아무런 우리가 문제제기 안 하잖아요. 근데 왜 탈북하는 북한 사회에 대해서는 왜 탈북하도 2만 명? 사실 숫자적으로 보면은 2만하고 20만은 엄청난 차이인데 오히려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20만 명이 떠나가도록 남쪽 사회는 뭐 했고 남쪽 정부는 뭐 했는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국가 대 국가 그냥 그런 나라고 그런 나라의 문제가 안에 있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시각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런 시각에서 한번 북을 들여다보자라는 게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북한 사회는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북한 사회는 종교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혹시 기독교인 분들 계신가요? 이분들은 이제 뭐 저는 잘 모르지만은 아무튼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 가르침대로 생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우리로는 이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하면 북은 그래요. 그래서 수령제라는 형태의 우리는 우상화라고 해야죠. 그들은 우상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도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북에서 수령이나 지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교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체사상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들 뭔가 잘 되면 하나님 아버님 때문에 잘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장군님 덕분에 잘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설날이나 뭐 이제 김일성 주석 뭐 생일날이나 뭐 이런 명절날 추석 때는 이런 동상에 와가지고 절을 해요. 그리고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럼 부부가 결혼식을 마치고 부부가 또 동상에 와서 절을 해요. 어떤 집안에 경조사가 있으면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들의 생활이에요. 공부하고 집단 생활하고 뭐든지 잘못된 게 있으면 또 그것을 고쳐서 어떻게든 뭐 장군님께 지도자에게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그들을 한번 좀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다는 모습을. 그래서 북한 사회는 종교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원래 믿을 신자와 우러를 앙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누군가 어떤 대상에 믿고 그분을 우러르고 그분의 삶의 궤적을 따라서 내가 살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죠. 북한 사람들은 저기 있는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삶을 따라가려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믿고 우러른다. 그래서 종교가 믿는 대상에 따라서 여러 종교가 있지만 북한이라는 사회는 수령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같은 종교와 같은 생활을 하는 사회라는 거 그냥 저는 그렇게 좀 이해하자는 거고 요거는 2014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북한 응원단이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다음 응원지로 이동하는 도중에 길거리 현수막이 있어요. 근데 그 현수막에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악수를 하고 있고 그 문구에는 북한 응원단 당신들을 열렬히 환영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경북 영천에 있는 시민단체가 환영 현수막을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차를 막 세워가지고 처음에 막 민영 응원단이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얼굴이 확 변하더니 차 세우고 막 뛰쳐가가지고 현수막을 걷어온 사건이에요. 이것을 이제 잠깐 동영상 보겠습니다.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한 북한 응원단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얼굴에 새겨진 현수막 길가에 보내는 것을 버스에서 보내면서 현수막을 생산으로 돌려줬습니다. 새 기자 얘기합니다. 최동 기자. 예. 오늘 오후 1시 30분쯤 예천 진호국제 야구공장에서 여자 양궁 개인전 응원을 마치고 대구로 돌아가던 북측 응원단이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포옹하는 사진이 새겨져 있는 현수막이 길가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탑승에 있던 버스를 정지시킨 뒤 응원단 모두가 뛰어내려 현수막을 떼어내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북측 응원단 150여 명은 예천 안동간 34번 북도 진호국제 양궁장 기린로에 들어서자마자 버스를 정지시키고 모든 버스에서 내려 약 500m를 뛰어가 현수막을 직접 떼어냈습니다. 현수막에는 북한 동포를 환영한다는 문구와 함께 김정일 위원장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북측 일부 응원단은 상기된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장군님의 얼굴을 어떻게 함부로 길가에 걸어놓을 수 있냐고 말하며 일부 현수막이 제대로 된 설치물이 아닌 길가 장승벽에 걸려져 있는 것을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의원들은 현수막을 설치대에서 떼어낸 뒤 김정일 위원장의 얼굴이 정면으로 보이도록 현수막을 양끝에서 잡고 약 200m를 행진한 뒤 버스에 다시 승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측 응원단은 일부 취재 기자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북측 응원단은 떼어낸 현수막을 버스에 실은 뒤 오후 2시 10분쯤 대구로 다시 출발했습니다. 북측 응원단의 현수막 회수 소동으로 예천 안동간 34번
또 진호 국제 양궁장 진입로 일대 교정이 약 30여 분간 소개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YTN 윤호입니다. 예, 혹시 저게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냥 솔직히 자기 느낌 내가 어떤 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해 안 되죠. 저는 이해되십니까? 예. 예, 이해가 되신다고 합니다. 제가 원했던 답이 안 나오는데 아무튼 이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자기가 그냥 이해되면 이해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해되고 안 되고에 의해서 어떤 옳고 그름이 판명나는 문제가 아니고 저것이 북 사람들의 문화하고 생활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해하면 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인데 물론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저는 있다고 봐요. 이제 그런 거가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이분들 우리에게서 사람 얼굴 넣어가지고 현수막 넣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 지도자를 아무런 어떤 격식이 갖추지 않는 길거리에다가 저렇게 그냥 방치형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러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여전 엄연히 북에는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라는 그 존재성을 저는 좀 일단 짚고 가고 싶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이거죠. 3대 세습이요. 3대 세습 보시면 근데 북에서는 이것을 3대 계승이라고 해요. 우리한테 좀 세습하면 조금 부정적인데 계승하면은 왠지 좀 잘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제1위원장까지 이렇게 3대 세습을 좀 하는데 혹시 자세한 좀 이렇게 간략하게 보면 일단 김일성 주석은 1912년에 평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그 이제 1912년은 일제 시대 아닐까? 그래서 안주로 넘어가서 14살인 1926년 14살부터 하인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군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45년 해방되고 나서 48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만들고 94년에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근데 그 통치 기간은 이제 46년 정도, 48년부터 이제 46년인데 그게 94년 그 돌아가는 상황이 좀 이렇게 뭐냐면 7월 25일, 94년 7월 25일이 남과 북 김영삼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7월 7일인가 죽었습니다. 사망을 했는데 근데 그때 사망한 데 장소가 어디냐면 묘양산에 있는 그 어떤 이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그 김영삼 대통령이 묵기로 되어 있는 그런 숙소랍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정상회담 준비를 시구자들이 잘하고 있는데 갔다가 거기서 이제 심장마비로 죽게 되는 상황이 되고 아무튼 김일성 주석이 북에서 이야기하는 건 자주의 시대라고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시기 부분을 좀 한다. 이제 자주의 시대, 주체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북한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이제 열었다라는 이제 표시고요. 그다음에 김정은 국가는 1942년부터 이제 2000년대 69세로 통일인데 성군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각각에서 이제 시대의 그 통치 특징을 이제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선군의 시대라는 건 이제 1994년부터 97년까지 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 김일성 주석도 죽었죠. 그다음에 그 3년간 홍수와 가뭄이 막 하면서 엄청나게 물론 큰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군대를 앞세워서 건설하고 농장에서 막 쌀도 만들게 하고 그다음에 탄광도 보내고 다리도 군인이 하게 하고 막 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사회 모든 걸 이렇게 이 군안행군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시기를 돌파해 나간다.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성군의 시대라고 김정은 지금 제1위원장은 지금 1980에서 통치해서 이제 2년 되고 사회주의 시대라고 하고 올해 1월 1일 날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원래 신년사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신년사를 발표를 안 했습니다. 김일성 주석 때만 발표하고 발표 안 하다가 김정은 시대 가서 이렇게 딱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뭐를 이야기했냐 그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 문명국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회주의 문명국이 뭐냐면
문지덕체. 혹시 지덕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우리 새마을 운동할 때 지덕체 이렇게 했는데, 예, 문화적 지식, 그 다음에 고상한 도덕적 품성, 그 다음에 건강한 체력. 이게 지금 북한에서 얘기하는 사회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좀 뭐, 이 3대 세습 좀 이해가 되지는 좀 않지만은, 이 북한만 3대 세습이 있는 건 아니다. 이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게 리콴유라는 싱가포르 전 총리입니다. 59년부터 90년까지 총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리센용이라는 현 총리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둘은 부자지가 됩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자본주의 나라인 거 아시죠? 그리고 한 인구 500만 명 정도의 그 국민소득 6만 불 정도로 굉장히 국민소득 높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국가라는, 자본주의도 이렇게 세습이 되는 데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의 많은 국가들, 왕정 국가도 세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노래도 있죠. 석유 제일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석유 제일 많이 수입하고 있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니네 그 세습하는 거 문제인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석유 어디서 수입하죠? 우리가 석유 수입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경제 교류를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세습이 그렇게 걸림돌이 돼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죠. 경제 교류와 수입만 계약만 잘 쓰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세습 문제를 그걸 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인 거죠. 북한은 우리에게서 안보의 대상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안보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통일의 대상이기도 하죠. 이 냉정과 열정이라는 표현 좀 적절하지는 않지만 이 적절한 이 중간지점 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튼 근데 통일의 대상에 하고 대화하고 협력해서 어떻게든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니네 자꾸 세습 문제 이야기하고 북한의 우상화 문제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되겠냐 이거죠. 대화가 되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인정하지는 않는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아까 이해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저는 그걸 그대로 그냥 보고 그 속에서 대화하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바로 그 구동존입니다. 구동존이라는 게 뭐냐? 구대동 존소일, 큰 뜻에서 같은 것을 구하고 작은 차이에는 그대로 놔두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통일이라는 대의를, 남북의 평화통일이라는 대의는 큰 뜻으로 노력하고, 근데 분단 70년 동안에서 생겨난 어떤 이질감, 아까 봤던 그런 이질감, 그리고 우리랑 다른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이런 거는 점차적으로 교류 협력하면서 그 속에서 섞이면서 그 뭔가가 해소되는 과정을 밟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동존의.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통일의 자세는 구동존의의 자세다. 그래서 같은 것을 구하고 작은 것은 냅두고 그것을 교류 협력 속에서 풀어나가자. 이게 구동존의 자세인데요. 그 구동존의의 자세는 6.15 공동선언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요 앞에 그래서 한번 요거 초록색 걸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큰 소리로. 아,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읽겠습니다. 예. 6.15 공동선 2항에 있습니다.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요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동존의의 그러한 철학이 6.15 공동선언 2항에 녹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선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은 국가가 2007년에 시호사를 했는데 여기도 있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아까 저한테 제 성함을 잘 모르겠는데 혹시 성함이? 저도 노안이라서 글씨가 안 보여요. 한번 부탁을 좀 들으시겠어요? 그래도 여기 한번 요 2항을 정말 안 보여요? 정말 글씨가 선명하게 안 보여요. 예예예. 양과 부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다 읽어요? 예예. 예. 끝까지. 초월하여 남북 관계를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예, 이것이 바로 이제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자체가 레디비입니다. 레디비. 그리고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자. 이게 이제 구동존의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얘가 6.15 14선에도 정확히 노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에 대한 분야별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이 작년 2012년 9월 25일 날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11년제 의무교육을 12년제 의무교육으로 한다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11년제에서 12년제 의무교육을 한다는 게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 봤을 때 이제는 일단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북한이라는 유치원 높은 반부터 고급 중학교까지를 의무교육을 합니다. 이제 의무교육을 하는데 소학교가 이제 뭐냐면 11년제에서는 4년이었어요. 근데 4년인데 이거를 5년으로 1년을 더 늘린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초급 중학교와 고급 중학교 이렇게 3년씩 우리로 따지면 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데 남한과 좀 비교해 보면 한 2년을 북한이 먼저 사회를 진출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는 바로 이제 소학교가 1년의 차이가 있고요. 우리는 6년이잖아요. 초등학교가. 근데 이거 1년을 일찍 들어간다. 7살. 우리 8살에 학교 보내잖아요. 그래서 2년을 일찍 나오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뭐 조금 이따 더 이야기하고 일단 이제 12년제로 바꿨고 그다음에 대학교를 보시면 대학교는 한 300개 정도 있고 한 300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300만 명은 남쪽 대학생 인구하고 거의 비슷한 남쪽도 한 300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종합대학은 3개뿐이 없어요. 우리 종합대학 되게 많죠. 근데 이제 종합대학은 3개밖에 없습니다. 여기 일단 김일성 종합대학하고 김책공업종합대학 이제 개성에 있는 요거는 개성에 있어요. 고려 성균관대학 대개는 도자기, 도예, 경 뭐 이런 것들로 많이 준비되는데요. 되게 대학생들이 이제 우리는 바로 들어가려고 하죠. 대학에 고등학교 졸업하다. 근데 여기는 대개가 70% 정도는 직장이나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한 10년, 20년 하다가 거기서 직장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추천서를 들고 대학에 진학을 한다. 그래서 30% 정도밖에 바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제 30%에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들어오는 직통 학생이라고 합니다. 직통 학생. 이제 이렇게 되고요. 이 교육 정책에서 큰 문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1년이 늘어난 거잖아요. 1년이 한 학년이 늘어난 거죠. 한 학년이 늘어나면 이 학년에 맞는 교실도 늘어나야죠. 그럼 학교가 더 지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사도 늘어나야 되죠. 그럼 이것에 대한 교과 과정이 또 있으면 책도 늘어나야 되죠. 그리고 또 뭐 그런 이제 교사도 아까 얘기했고, 그다음 교실도 늘어나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러한 것들이 늘어나려면 돈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돈이 작년에 9월달에 그것을 결정했을 때는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경제적 타산 속에서 이것을 결정하지 않았겠는가. 물론 결과는 작년에 이제 올해부터 이제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성공할지 안 할지는 더 지켜봐야죠. 시간이 좀 해결해주겠죠. 일단은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거는 북한 자체가 어떤 경제적으로 감당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계산 속에서 저런 계획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북한이 또 이런 게 태블릿 PC입니다. 지금 이 태블릿 PC는 좀 북한에 가는 소학교하고 고등학교, 중학교에 책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태블릿 PC로만 수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좀 아시죠? 그래서 김정은 시대에서 제일 강조한 게 아까 사회주의 문지덕체라고 했죠. 지식 강국, 지식 경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이제 12년제 그리고 이러한 태블릿 PC를 이용한 책 없는 교과서, 학교 뭐 이런 것들이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를 좀 더 지켜갈 때는 북도 나름대로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게 읽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의료를 보시면 이제 보건의료는 뭐 그냥 사회주의 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거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가가 다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무상치료고 예방의학입니다. 이제 북이 사실은 의료 장비나 이런 것 좀 부족하기 때문에 병이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방을 어떻게 하냐? 이 바로 의사 담당 구역제입니다. 의사가 일정 구역을 담당해서 그 안에 있는 그 주민들을 계속 상담하고 만나고 하면서 바로 이제 상담하고 하면서 이 질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 하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평양산원 이게 이제 우리가 CT 촬영, 그다음에 엑스레이 이런 건데 이것들 많이 좀 보급해서 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은 의료 장비가 좀 많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게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금 평양약이잖아요. 근데 지방은 조금은 더 좀 열악한 상황이 있는 것을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이 북이 지금 이거는 서양적 의학인데 북이 이제 우리 남쪽으로 하면 한의학, 고려의학이라고 하는데 고려의학은 굉장히 또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학이 좀 발전되어 있고 고려의학하고 또 서양의학하고 융합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한다. 남쪽에서는 이거 융합이 안 되거든요. 이게 서양 의사 선생님들 이거 한의학 절대 인정 안 하고 한의학에서 이쪽 인정 서로 안 하는. 특히 이제 우리 남쪽은 서양 의학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한의학이 완전 천대받는다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정책을 보시면 주택은 뭐 국가가 다 소유하고 있고 매매나 전세 뭐 이런 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세입자들은 뭐 관리비를 내는 거는 이제 월급 타가지고 관리비를 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한국 이부신 분 여기서 방문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평양 방직 공장의 여성 노동자입니다. 이제 노동자인데 노령용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제 북에서는 어떠한 목표, 생산 목표가 다 단위별로 그 직장별로 다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다 이 과제를 줍니다. 물론 과제를 처음에는 이 단위 회사에서 우리는 올해 요만큼 생산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보면 뒤에서 계획위원회에서 막 해가지고 너네는 우리가 전체 국가적으로 했을 때 요만큼 필요한데 니네가 요만큼은 더 해라. 그래서 많이 해서 뭐 10톤을 생산하기로 했으면 10톤을 뭐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걸 또 조정해서 그 조정 기간을 통해서 또 올리든지 내리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노령용이라는 거는 그 생산하기로 목표량을 초과해서 월등히 많이 생산했을 때 전 국가를 딱 놓고 통계를 놓고 보고 이 사람이 정말 헌신을 해서 그리고 새로운 창의적 발상을 해서 방법을 잘 만들어서 생산물 엄청나게 만들고 이런 사람은 노력 영웅이라는 칭호를 주는데요. 그래서 이 칭호를 받은 사람을 그래서 이제 세입을 어떻게 하냐면 그 직장에서나 당위원회에서 추천을 합니다. 이 사람을 저쪽 아파트에 보내서 예를 들면 레미안 호텔에 보내고 싶다. 뭐 추천을 받으면 한다. 이게 바로 창정거리인데 요즘 북에서 제일 떠오르는 번화가입니다. 안양으로 치면 인계동 제일 잘 나간 데가 어디죠? 안양? 일본가인가요? 평촌인가요? 평촌. 여기가 이제 여기가 평촌입니다. 이게 창정거리라는 건데 만수대지구 창정거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인민 극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 사람이 추천받아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하는 어떤 당 간부, 고위 간부만 그런 게 아니라 기본은 좀 다릅니다, 우리랑. 그래서 당원이라고 해서 고위 간부라서 물론 그 중에 부정부패 전환을 했고 농대인 가면서 좀 관료화된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당이라는 거 주는 것 자체가 어떠한 일정 정도의 사업적 성과를 내야만이 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노론용을 받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량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 통계 자료는 FAO라고 세계 식량 기구에서 내오는 건데요. 이 쌀, 옥수수, 밀, 보리, 콩인 요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통일부가 북한 식량 생산량 통계를 낼 때 쓰는 항목입니다. 5개 항목. 이렇게 보시면 쌀이 좀 이게 너무 흐리네요. 쌀이 지금 286만 톤이고요. 그리고 옥수수가 141만 톤. 그리고 이제 밀, 보리, 콩 여기는 없어요. 없는데 통일부에서 통계를 내가지고 아무튼 합산하면 475만 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잠깐 또 몇 가지 더 보면 이게 이제 돼지고기 피그미트, 돼지고기가 이제 11만 톤, 그리고 레빗 미트는 이제 토끼죠. 이거는 12만 톤, 11만 톤, 캐트 미트는 이제 이거는 소 2만 1,000톤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보면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통일부가 이 5개 항목을 가지고 북한의 식량을 산출을 하내는데 저것만 사람이 먹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은 고기도 먹고 그리고 물고기도 먹는다는 거죠. 왜 그거를 통계치에 넣지 않느냐라는 게 제 이제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아까 했던 돼지고기도 12만 톤, 토끼도 12만 톤, 쇠고기, 닭고기에서 다 생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더 합치면 28만 톤. 부산물이야 뭐 그냥 가고. 그리고 물고기도 생산하는 잡죠. 보면 이거는 통일부의 통계입니다. 아니고요. 저는 이걸 낼 능력이 없습니다. 정보도 없고. 근데 아무튼 북이 100만 톤을 계속 하다가 2009년에는 66만 톤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수산물을 북이 수출을 했어요. 일본이나 이런 데. 근데 수출 금지를 시켰습니다.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뭐 그전에는 요걸 팔아서 외화를 달러를 좀 벌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북한 주민들이 더 주자 뭐 이런 거 같기는 해요. 아무튼 수출 금지가 있고. 아무튼 지금 제가 2008년 아까 좀 표가 2008년 표인데요. 2008년 표를 2009년인데 그냥 같다고 생각하고 66만 톤 적용을 해서 보면 아까 통일부에서 한 5가지 항목에 아까 감자랑 저 통계에 있는데 지금 이거를 그냥 제가 빼온 겁니다. 그래서 감자가 150만 톤입니다. 근데 150만 톤인데 한 수분 50%를 좀 빼면 한 75만 톤 되고 고구마는 또 한 38만 톤 생산하는데 좀 더 수분 한 50%를 빼면 한 19만 톤 된다. 아까 그리고 육류하고 수산물 치면 대략 다 합치면 663만 ton이 나옵니다. 근데 이 663만 ton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건데 550만 톤이 북한의 인구가 2,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남쪽에 한 반 정도 되는데요. 통일부가 북한에 1년 동안 필요한 최소 식량이 몇 톤이냐 했을 때 550만 톤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세계 식량기구나 통일부나 대부분의 이제 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550만 톤보다 110만 톤 정도 더 많은 663만 톤을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조선일보에서 얘기하는 아사자가 나올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진수성찬 놓고 2,400만 북한 주민들이 진수성찬 깔아놓고 이게 맛있게 먹지는 못하더라도 매일 몇 끼니를 그렇게 먹지는 못하더라도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아사자는 아니고 흡족하지는 않더라도 아무튼 이렇게 먹고 있다. 그래서 좀 증명하고자 했던 거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북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과일 생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가 굉장히 지금 넓은데 이쪽으로 쭉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몇 개 군이 합쳐져 가지고 대동강 과수 종합 농장이라는 데인데요. 여기 되게 이제 사과를 많이 재배를 해요. 제가 진짜 요새 안 사시는데요. 우리 사과는 나라 남쪽에서는 어디가 유명하죠? 사과 어디가 유명하신가요? 옛날에 대구도 지금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난 대구 해가지고 사과는 열대 좀 따뜻한 데서 잘 나왔어. 근데 원래 사과는 추운 지방에서 있고 조선시대 때 임금용료는 그 해주 사과가 진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 사과로만 들어가지고 사과는 밑에서 자라는 게 그게 아니라 위에서 자라는 작물이다 이런 거고요. 이 사과하고 이런 이제 공장을 자체 내에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과를 통해서 이거를 전국에 북이라는 사회는 배급제니까 막 보내줍니다. 그리고 부사가 또 이렇게 과일 주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낸다. 그리고 뭐 사과 샴푸도 만들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은 중국을 통해서 이런 뭐 수박, 파인애플, 뭐 바나나 이런 남방 식물들이 과일들이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문제가 해소가 되고 있다. 뭐 많이 해소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해소되지는 않고 완전 해소되지는 않지만 다소 해소되고 있다. 이게 지금 희천 발전소 속도인데요. 이게 뭐냐면 여기가 청천강이에요. 청천강 좀 아시겠죠? 청천강 위에 좀 장자강이라는 데인데요. 여기서부터 이 산을 뚫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 이 삽질과 노가다는 정말 이걸 다 뚫었어요. 산을 뚫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물을 여기 높이 있는 강인데 여기 있는 물을 수로를 통해 가지고 여기 낙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 산을 다 뚫는다는 게 이게 상상이나 가냐 이거. 근데 그래서 누가 얘기했는데 10년이 가도 못 뚫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그냥 2년 반 만에 뚫었어요. 그러니까 이 삽질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가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지도로서 산이 지금 몇 개냐 이거예요. 이거 다 2,000m 넘는데. 그래서 이 낙차를 해서 전기를 내고 다시 청천강에 물을 모아서 또 낙차를 해서 전기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 희천 발전소가 그래서 희천 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10년이 넘을 거라고 했는데 2년 반 만에 건설했으니까 그걸 희천속도. 그러면서 북에서 자꾸 주장.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갔다가 후진타오 만나고 주석 만나고서 와가지고 바로 간 곳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 희천발전소. 계속 많이 간 거예요. 그래서 2년 반 만에 만든 거예요. 장군님이 자꾸 찾아오시니까 잘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엄청나게 빠른 건데 이 여기 발전소가 뭐냐냐 평양에 전기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의 전기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석탄이 많이 생산되고 있어요. 북은 석유가 많지는 없잖아요. 다 수입해야 되는데 어디서 수입하냐? 중국한테 수입하죠. 근데 중국하고는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한 거니까 어떤 때는 잘 들어오고 어떤 때는 안 들어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에는 너무 의존할 수가 없어요. 북은. 그래서 수력발전소하고 원자력발전소하고 화력발전소, 석탄을 해가지고 그런데 석탄이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화력발전소가 잘 돌아가죠. 화력발전소가 잘 돌아가니까 그러면 전기가 좀 더 나오겠죠. 그리고 이미 북은 94년도, 95년도 물난리 되면서 석탄 탄광이 다 물에 잠겨가지고 난리 났기 때문에 중소형 막 그 개울물에다 중소형 물레방아처럼 해가지고 중소형 수력발전소를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자체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수력발전소를 만들어가지고 전기를 해결하게끔 이런 점에서 많이 좀 해결해 가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중국의 지원인데요. 일단 중국이 지원하기 전에 이것이 아까 희천발전소 전기가 들어가니까 평양의 야경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평양 2번 갔거든요. 2번 갔는데 근데 저는 한 번도 전기가 딱 한 번 했었구나. 양갑도 호텔이라는 게 있어요. 여의도처럼 평양에는 대동강이 흐르잖아요. 대동강이 흐르는데 이 대동강이 안에 섬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능라도가 있고 이제 양갑도가 있는데 양갑도의 안에 그 양갑도 호텔이라고 그 이제 국제 호텔이 있어요. 그 꼭대기 가면 스카이라운지가 돌아요. 그래서 술을 먹고 있으면 한 바퀴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나도 돌고 있고 걔도 돌고 있는 거죠. 근데 불이 한번 나가더라고요. 네, 제가 2007년, 2008년 2번 갔었는데 근데 나가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이 정도는 그리고 이제 이것은 CNN이 찍은 거예요. 저희가 지금 그 북한 경제에서 아까 이제 잠깐 중국이 아닌데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중국하고 북하고의 관계는 순치 관계예요. 순치 관계. 그게 뭐냐면 입술 순자, 이치자. 그러니까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겠죠.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하고 북하 관계는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 북이 무너져가지고 여기에 친미 국가가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압록강과 두만강을 두고 거의 중국은 미국하고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중국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1962년에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그 케네디 공이 많이 하죠. 미사일을 쏠 거냐 말 거냐. 그게 뭐냐면 소련이 쿠바 그 미국 바로 턱 밑 아니에요. 거기다가 미사일 기지를 두려고 한 거예요. 쿠바하고 소련하고 친하니까. 그래서 미사일을 갖다 싣고 이렇게 배를 가지고 가요. 그거는 케네디가 저 배를 미사일 쏴가지고 격침시킬 거냐 말 거냐 막 고민하는 영화 장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소련의 미사일 기지가 쿠바의 땅에다가 세워져서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중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뭐예요? 대중 봉쇄 전략이잖아요. 중국이랑 러시아가 봉쇄하는데 이거 러시아 저기 두만강 압록강까지 딱 가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뭐 오케이죠. 그래서 중국은 북이 좋든 나쁘든 간에 망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망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구조가 순치 구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착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이런 북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 중국이 착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북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중국 자국의 이익 차원에서 국익 차원에서 북한을 대한다. 저는 이게 실용주의라고 봐요. 근데 이명박 정부에서 실용주의 했는데 저는 실용주의는 다 국익은 어디 가고 좀 그건 좀 아쉬움이 좀 남긴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북한 경제로 대형 슈퍼마켓하고 전문 상점이 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이건 해맞이 식당이고 저기는 해당화가 아니라 굉장히 좀 많이 표현이 막 엄청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김정은 시대의 사회주의 시대가 이제 뭐냐면 문명국 시대, 즉 뭐냐면 사회주의에서 지덕체를 북한 주민들이 느끼게 한다, 뭐 이런 거예요. 느끼게 해서 자기네 나라에 대한 사회주의에 대한 자부심 갖게 하자. 이게 지금 김정은 시대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대형 슈퍼마켓과 전문 상점들 엄청나게 짓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막 지방 관료들 불러 모아가지고 야 이거 니네 다 배워와서 니네 빨리 가서 해 건설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몇 가지 좀 이 사연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 2009년 평양 밥부터 실제 설치하기 2009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냐면 94년에부터 97년까지의 고난행군 시기라고 했잖아요. 북이 먹고 살기인데 원래 북은 배급제잖아요. 나라가 국영 상점을 통해서 쌀이라든지 먹고 사는 거, 뭐 그다음에 옷, 뭐 이런 생필품 이런 걸 다 가져가게 하고 그 다음에 직장 이런 데서 쿠폰을 받아가지고 배급권을 받아가지고 직장 가서 이렇게 국영 상점에서 사오고 임금에서 좀 더 내가 더 필요한 거는 이제 배급권 외에 필요한 거는 또 개인 돈으로 사기도 하는 건데 90년대에는 북한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국영 상점에 물건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국영 상점에 가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들 먹고 살려니까 탈북자 못 살아서 도망간 진짜 배고파서 도망간 탈북자도 늘어난 거고 그래도 탈북은 안 하고 버티는 사람들이 뭐냐면 원래 농민시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농민시장에 가지고 텃밭에서 막 가서 어떻게든 막 보이는 데 맘마다 먹을 게 막 나니까 많이 사요. 뭐 이렇게 배추도 심고 뭐도 심고 그걸 해가지고 시장에 가서 파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이 농민시장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직장도 안 나가고 농민시장에 나가서 막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가가지고 또 친척들이 있으니까 보따리 시장 뭐 해가지고 또 팔고. 그러니까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계획경제인데 이 계획경제 국가가 물건을 제대로 보급을 못 해주니까 이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스템 밖의 영역에서 농민시장,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시장이 막 커지는 거예요. 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국가의 통제 범위를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수완이 좋은 사람들은 개인이 사적 소유가 축적한 사람이 이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 게 바로 뭐냐면, 근데 이것을 강압적으로 농민 이제 시장을 이제 종합시장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장마당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막 강제로 폐쇄시켰어요. 근데 폐쇄시키면 여기서 폐쇄되면 저쪽 어딘가에 저 언덕배기 가가지고 보따리 또 풀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강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이 대형마켓, 슈퍼마켓을 세운 거예요. 국영상점 그대로 있어요. 근데 옆에다가 슈퍼마켓을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냐면 장마당에서 돼지고기 1kg이 15,000원에 북한 돈 15,000원에 팔려요. 그래서 엄청 비싼 거죠. 근데 여기 슈퍼마켓에서는 1,000원에 팔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북한 주민이 여기로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장마당을 축소시키고 그쪽으로 가는 것들을 이 대형 슈퍼마켓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사적 소유로 해서 축적을 했던,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도 이쪽으로 암시장으로 이렇게 음성적으로 도는 거를 양성화시키는, 이쪽으로 뱉어내게 해서 양성화시키는 것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북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고, 보시는 바와 같이 물건이 쌓여져 있죠.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80%는 중국산이라는 거죠. 여전히 중국산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점점 국산으로, 이제 북한 자기네 국산으로 바꾸겠다, 뭐 이런 좀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계획 경제를 다시 시행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하는 게 이제 이게 보시면 광복지구 상업지구인데, 이거 보면 뭐 우리나라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이렇게 보면 여기다 물건 놓고 체크 다 합니다. 하고 체크하는데, 이 여기에는 내국 이제 북한 사람인 주민들이랑 외국인들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용하는데 우리 카드 하잖아요. 체크 카드도 신용카드도 하는데, 이게 이제 나래라는 이제 북한에서 만든 전자 결제 카드, 우리가 뭐 했는데 체크 카드 같은 거 통장에 돈이 있는 만큼 쓰는 거죠. 근데
근데 외국인들은 북한 돈을 어떻게 하냐? 환전소에 가가지고 돈을 바꿔가지고 체크카드 충전, 우리가 이제 버스카드 충전하듯이 충전해가지고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북한의 공식 환율은 1달러에 120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8,000원에 해줘요. 그러니까 공식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여기 가면 이제 어디 옆에 환전소가 따로 있어요. 이 광복 사무실 옆에. 거기 가서 환전. 그 당시 120원보다는 8,000원 환전해서 더 많이 물건 사는 게 더 낫잖아요.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외국인하고 이제 북한은 한국 사람만 못 가잖아요. 근데 재미동포나 제일동포는 다 우리 해외동포 분들은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게 하나가 있고, 요렇게 함으로 해서 아까 해서 달러, 뭐 정확한 추산은 아니지만 뭐 떠도는 이제 소문에 의하면 북한에 아무튼 물밑으로 이제 중국어 그래서 딱 돈 번 사람들, 장마당에서 돈 번 사람들이 달러가 한 3,40억 달러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건 뭐 확인된 건 아닌데 아무튼 떠도는데, 그런 아무튼 근데 꽤 있다. 꽤 있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달러를 장롱 속에 처박혀 있게끔 하지 말고 자꾸 양성화시키는, 박근혜 정부도 지하경제 양성화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이제 양성화시키는 방식으로 좀 가고 있다 이런 거고, 나래 전자카드 사용법도 이제 사람들이 처음 쓰니까 사용법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아까 했던 문지 덕체, 그래서 이제 유원지. 그래서 아까 이 능라인민유원지라고 했죠. 아까 양갑도가 있고 능라도가 있는데, 능라도에 이게 돌고래쇼입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돌고래쇼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 능라인민 유원지 말고 대성산 유원지, 만경대 유원지, 문수놀이장, 평양미소금, 이게 다 2012년 안에 다 완공된 겁니다. 그리고 다 평양인 겁니다. 엄청나요. 겁니다. 지금 요걸 다 합치면 평양이 한 250만 명이라고 합니다. 평양 시민들이. 여기 그 각각 여기에 들어가는 수용 인원을 합치면 평양 시민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정도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이런 것들이 놀이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좀 생겨납니다. 요건 뭐 지난주에 보신 분이 좀 있는데 안 보신 분이 많으니까 한번 구경 좀 해보시죠. 북한에도 워터파크가 있습니다. 평양 시내에 자리한 대형 워터파크, 다양한 시설은 없지만 야외 워터슬라이드까지 갖춘 인기 나들이 코스라고 하네요. 북한에도 놀이공원, 즉 유희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바이킹에 해당하는 배근에도 있고, 자유로 드롭하고 똑같이 생긴 극강하탑, 궤도 회전반 등의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만경대 유희장 안에는 전자 오락실도 있습니다.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지 않은 북한에서는 이런 게임을 즐기는 게 쉽지 않은데요.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이곳에 오면 전자오락의 재미에 푹 빠져들 것 같네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오락기구죠. 간이 샌드백으로 힘자랑하기. 그런데 그 점수판을 한번 볼까요? 왼쪽부터 허약자, 늙은이, 멋쟁이, 체육인, 힘장수, 강자라는 그 등급 표현이 특이합니다. 네. 아무튼 뭐 그게도 굉장히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좀 있는데, 아까 그 문화시설 말고도 여기 또 체육 종합봉사시설이다. 여기 보시면 이 인민야외 빙상장의 이제 롤러스케이트장인데요. 이게 우리 남쪽으로 보면 인라인인데 인라인인데 이제 북쪽에서는 이제 롤러스케이트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인라인은 똑같은 거. 근데 뭐 애들 와서 되게 즐기다가 이제 지금 사진은 요것만인데 그 인라인 같은 거 묘기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예.
저는 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그러한 것도 이제 옆에 있습니다. 이제 요거요. 이제 요게 이제 인민야의 김상장입니다. 말 그대로 와가지고 저희 가서 이제 스케이트 타는 겁니다. 그냥 스케이트 타는 거고요. 이거는 해당화관이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의 종합복지시설입니다. 이제 보면 한 6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맨 꼭대기에 있는 24시간 커피점이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해당화관 안에 있는 이제 여기 체육단련실입니다. 헬스장이죠, 우리 지역은. 헬스장이 있고, 그 다음에 커피숍 있고, 수영장도 있고, 그 다음에 미용실 있고, 마사지실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1층 슈퍼마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원스톱 있잖아요. 막 놀다가 영화 보고 뭐 하다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시장 보고 딱 집에 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다 놀고 맨 1층에서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아까 일단 날에 결제 카드로 딱 물건 사가지고 결제하고 집에 가는 거죠. 이렇게 좀 이렇게 해당화가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건설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아까 이제 평양민속공원인데요. 이 평양민속공원 중 이게 뭐냐면 요게 황룡사 국충 목탑입니다. 황룡사 국충 그러니까 미니어처입니다. 미니어처인데요. 뭐 북의 고조선 시대부터 그 역사적으로 유물이나 어떤 건물이나 이런 한만한 것들을 미니어처로 해가지고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 돌아다니는데 엄청난 시간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중에 이제 남쪽 곳도 있다. 이제 불국사랑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 통일거리 운동센터입니다. 통일거리 운동센터인데 아까 이제 해당하는 이제 종합 어떤 뭐랄까 쇼핑의 개념이라면 여기는 이제 운동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워플 그래가지고 이제 마사지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여기처럼 이제 이렇게 운동 뭐라고 하죠? 헬스장 가면 이렇게 도움 주심으로 뭐라고 하나요? 예? 잘 몰라 제가 아직 헬스장을 안 가가지고 그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함께 도와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 외에도 여기가 지금 몇 층 건물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는 재활 치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아픈 애들은 어떻게 그래서 북도 나름대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 제가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소개를 좀 드리는 거고요. 잠깐만 동영상 볼게요. 평양 시내 거리, 휴대전화, 가말로 손전화 사용자가 눈에 자주 띕니다. 북한은 2008년 말 고려링크라는 이동통신사를 설립해 3G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세대 이동통신공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지만 가입자 수는 날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려링크는 이집트의 오라스콤텔레콤과 북한 최신성의 합작회사로 가입자 수가 급증해 올해 2월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오라스콤이 발표했었습니다. 북한이 자체 생산한 태블릿 PC 삼지연입니다. 삼성의 갤럭시 탭처럼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쓰고 재질과 화질도 여느 태블릿 PC와 거의 흡사합니다. 프로그램을 구동시켜봤습니다. 최근 국내 IT 기기와 비교해봐도 터치감이나 구동 속도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어플리케이션도 북한이 자체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해변을 배경으로 한 듯한 3D 경주 게임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게임 앵그리버드도 고무총 쏘기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탑재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기능도 눈에 띕니다. 예, 이제 아까 저기서 보면은 200만 대라고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2012년 2월달이기 때문에 저 2013년 3월에는 지금 100만 대하고 아까 이제 오라스콤이라는데 이집트의 오라스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 회사가 지분 한 75% 그리고 북한의 이제 고려 이제 링크라는 회사가 이제 25% 해가지고 고려 링크라는 걸 만드는데 이제 고려 링크에서 이제 이 오라스콤 회사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제 통계에서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좀 나오는 거예요. 잠깐 쉬어가는 돈 같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북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한번 제가 감히 테스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한 대로 또 남쪽 우리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북한에서 뭐라고 할까요? 얼음 보송이. 얼음 보송이. 역시 아시는군요. 역시. 제가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좀 간단한 문제로. 자 그러면 거짓말 화장실 거짓말을 뭐라고 할까요? 되게 잘하시네요. 화장실은요?
혹시 화장실 아시나요? 화장실 혹시 모르나? 네. 그 위생실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 금강산 가보신 분 계신가요? 예. 그래서 금강산 가신 위생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셨나요 혹시? 기억이 안 나네. 예, 그건 위생실이라고 특히 저기 만물사이나 그쪽에 보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전구, 상들리에 이게 뭐라고 하죠? 불알. 예. 잘하시는데요? 예. 상들리에 떼고야입니다. 이 전구인데 상들리에 막 있잖아요. 이러는데 떼고야죠. 그러면 거꾸로 합니다. 꼬부랑 국수가 뭘까요, 남쪽은? 라면. 예. 그러면 단묵은 뭘까요? 라면은 되게 잘 맞히시네. 단묵은 잘 모르겠어요. 단묵. 푸딩? 예, 양갱 뭐 비슷하긴 한데 아무튼 젤리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얼음이 단어가 좀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뭐 또 재밌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저 경기도 교육청하고 해가지고 그 평화통일교육 수업을 아이들하고 좀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근데 이런 이제 낱말 같은 뜻 다른 말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아이들도 되게 좋아합니다. 이제 잠깐 시험 한번 지나서 본격적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 북한의 과학기술 분야를 한번 좀 볼게요. 아무튼 뭐 북이 미국에 대해서 말은 많지만 그런데 사실은 뭐 이미 입증은 된 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북미 항공우주사령부에서 이걸 다 보이 10개월분을 다 정해줬기 때문에 인공위성이라는 거는 뭐 정확히 지금은 누구도 여기는 뭐 토를 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2012년 12월 12일 날 우리는 지금 대선 때 완전히 좀 바빴지만 북에서는 아무튼 쐈습니다. 북을 쐈고 뭐 좀 이야기하자면 북이 대선을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해서 쏜 건 아닙니다. 북은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쏘지 말라고 유예를 부탁했고 그러고 나서 대선이 끝나면 협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북이 그걸 약속을 받아서 이 대선 때까지 안 쏘고 다음에 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3년으로 안 넘겼냐. 그거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수건 사업을 이 2012년 안에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2년이라는 것 자체가 북에서는 김일성 주석 뭐 탄생 뭐 100년 뭐 해가지고 강성대구 뭐 대문을 여는 해 이렇게 해놨지만은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축포를 쏘면서 이렇게 좀 뭐 상징적으로 기념적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게 4월 13일날 쐈는데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10월 10일날 쏜 건데 아무튼 결론은 남쪽 대선하고 무관하게 자기들의 일정에 의해서 쐈다 이런 거고요. 그런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인공위성 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북이 지금 스페이스 클럽 10번째 국가로 이제 등록을 한 겁니다. 이제 스페이스 클럽이라는 게 뭐냐면 혹시 아시나요? 그거 미사일에서 10대 정도. 예. 뭐 얼추 예,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국 영토 안에서 발사체를 자국의 발사체로 인공위성을 쏘아서 성공한 나라. 그게 스페이스 클럽이라고 하는데 이제 제일 첫 번째 소련이 1957년인가요? 57년 10월 4일 날 스푸트니크를 쏘고 나서 성공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충격 먹고 그다음 막 해가지고 미국 쏘고 프랑스 쏘고 뭐 해가지고 일본, 영국과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다음에 맨 9번째가 이란이었거든요. 그다음에 10번째가 북한이고 한국은 2013년 1월 23일 날 쐈죠. 나로를 성공했죠. 근데 스페이스 클럽에 넣기에는 일단 1단계 추진체가 러시아 거라 이것을 넣냐 안 넣냐에 대해서 좀 이견이 많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북은 자기네들의 순수 100% 기술로 자기네 영토에서 쐈고 그래서 발사체는 은하 3호고 그 안에 요 꼭대기에 있는 게 이거 광명성 3호 2호기입니다. 요게 다 뭐냐면 태양열을 받는 태양열 전지판입니다. 이 태양열을 받아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가동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북미항공우주사령부에서 이렇게 식별번호를 부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어떤 인공위성이냐 뭐 아니냐는 논란의 그것이 이제 유엔 제재 결의에 이제 뭐냐 이거가 좀 뭐 다르게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은 예 아무튼 북한이 인공위성을 쏨으로 인해서 북한이 원래 왜 쏘고자 했는가 목적은 이제 북한의 주장은 이제 그겁니다. 실용위성이다. 뭐냐 일기예보하고 수확량, 어장, 자원분포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자국 내 인공위성을 쐈다. 이게 목표입니다. 이제 그러고 이 사진이 바로 뭐냐면은 그때 성공한 과학자, 뭐 노동자, 그다음에 군인 건설자, 뭐 이런 사람들 한 100몇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평양에 가고 잔치를 벌여주는 겁니다. 근데 잔치를 벌여주는데 여기 보면 은하 3호 쐈잖아요. 네? 2012년 12월 11일 쏘기 2003년 하면 근데 여기서 또 더 큰 걸 갖다가 은하 9호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은하 9호가 뭐냐 이게 바로 뭐냐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니네들 와서 너무 잘했다 성공해서 좀 잘했는데 니네들한테 이제 목표 하나 더 주겠다. 은하 9호까지 쏘라 이거예요. 앞으로 니네 은하 9호까지 쏠 때까지 계속 만드는 거예요. 더 성능이 향상된, 더 발전된 그런 인공위성과 발사체를 계속 만들라. 다시 말해서 뭐죠? 외부에서 뭐라고 하든 너네는 잘 만들어라 이거죠. 그러면 국가가 보장해주겠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목표를 제시하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뭐냐? 북은 유엔 제재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제재를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계속 인공위성을 쏘기 위해서 우주 발사체를 계속 개발하겠다 이런 의도가 보여지는 거죠. 네, 보시면 인공위성은 한 나라의 모든 과학기술의 집합체이면서 또 그것을 활용한 여러 가지를 국내에 아까 얘기했던 자원보인 그 다음에 알곡 생산량 그 다음에 일기예보부터 해서 자원 어장 뭐 이런 것까지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위성인데요. 그런 것 말고도 또 하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GPS 기능입니다. 이제. 근데 GPS는 다 아시겠지만 이거를 거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 4개가 동시에 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평균치를 하는 게 오차 범위를 줄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지금 인공위성 6개를 가지고 하나의 짝을 해서 GPS 기능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럼 뭐냐면 어떤 뭐든지 거리의 정확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북이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GPS인데 미국이 24개가 있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북한도 여기 띄워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아까 스페이스 클럽이라고 했잖아요. 전 세계 200개 나라가 있는데 이거를 싼 값에 미국하고 경쟁력에서 이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또 인공위성 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어차피 우주로 쏠 수 있는 능력은 아까 했던 스페이스 클럽 10개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200개 나라 중에 우리도 인공위성 갖고 싶어. 우리 한국이 러시아 걸 가지고 합작을 해서 막 쏘듯이 인공위성을 대신 쏴주는 겁니다 이제. 그럼 인공위성 대신 쏴주는 비용 엄청나잖아요. 러시아가 엄청나게 줬잖아요. 그런 데서 외화거래를 또 북은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북은 지금 안 되고 있죠. 할 수 있는데 왜? 유엔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은 미국하고 관계 정상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관계 정상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뭐냐면 미국과 잘 해보자 이런 게 아니고 잘 해보자는 거 미국이 관계 정상화에서 대사관을 수립하게 되면 북이 원하는 건 딱 2개예요. 2개. 하나는 다른 서방에 있는 나라들하고 무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거래를. 근데 이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북미 관계 때문에. 그리고 다른 나라도 북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법에는 자기네들이 그 테러 지원국법에 적성국법이 여러 법인데 우리가 지정한 나라가 적성하고 이 나라가 거래를 하잖아. 그러면 얘는 우리나라에 와 미국에 와서 거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와 북하고 거래 안 하지 미국하고 거래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근데 그거를 해소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무역을 하고 싶은 게 있고 아까 이제 이야기했지만은 또 하나는 무역을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은 이 경제 교류 무역을 좀 하고 싶은 게 그런 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아까 했던 이제 인공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발사체 대신 쏴주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건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 그 세계은행이라든지 IMF로 이것도 돈을 꾸고 싶은데 돈을 못 꿔요. IMF와 세계은행의 대주주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돈을 안 꺼주는 거예요. 북이 IMF 돈을 세계은행 돈을 안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못 쓰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북이 물론 폐쇄적인 부분이 있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북은 소통하고 싶어 하는데 나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봉쇄된 측면이 더 큰 상황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좀 말씀드리는데 CNC 기술이에요. 이게 뭐냐면 기계를 만드는 공작 기계인데요. 혹시 이런 분야에 혹시 종사하시는 분 계신가요? CNC 아니시나요? 이제 봐야겠다. 이 비약함이 듣고 날까봐. 저도 잘 이쪽은 잘 모르지만 주소 들은 걸로 통화를 본 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북에서 만든 5축 가공 RA50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무튼 이게 뭐냐면 이러한 걸로 인해서 정밀하게 만들어서 엔진, 그다음에 어떤 기계 공작의 주요한 부분들을 정밀도 있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컴퓨터에다 수치를 바로 넣고 요 안에다 집어넣으면요 막 뭐 이렇게 봉구가 나가지고 지가 가서 닦아요. 그래서 막 하고 딱 그래서 전자레인지 1분 눌러놓고 딱 열면 뭐가 익어서 나오듯이 딱 하면 기계가 나오는 거예요. 공구가 자동 수치 제어 장치라고. 근데 그래서 아무튼 여기다가 수치를 입력을 하면 지가 알아서 막 공구를 쇳덩어리를 깎아서 부품을 만들어내고 엔진도 만들어내고 뭐 별거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간에 아주 정확하게.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정밀도인데요. 0.1 마이크로미터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0.1 마이크로미터가 뭐냐면 1 마이크로미터는 1,000분의 1 밀리미터입니다. 1밀리미터를 상상해 보세요. 1밀리미터를 1000분의 1로 또 쪼개는 거예요. 1000분의 1로 쪼갠 그 정밀도예요. 근데 그게 1 마이크로미터예요. 근데 그거를 0.1 마이크로미터는 어때요? 거기다 공 하나 더 붙여도 돼요. 10,000분의 1인 거예요. 1mm를 10,000개로 쪼갠 하나의 그 정도의 정밀도가 이 CNC 기술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0.1 마이크로미터 정밀도는 미국, 일본, 독일 딱 세 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정도. 근데 이거를 따라간다. 지금 여기에 좀 육박한다. 북한의 지금 CNC 기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아까 했던 인공위성의 은하 3호 자체가 바로 이런 데서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분명히 북한테 누가 러시아나 중국이 주지는 않았던 건 뭐 명확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정밀도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내냐 물건을. 그게 바로 뭐냐면 축입니다. 축인데요. 몇 축이냐에 따라서 물건이 빨리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좀 저도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어떤 이제 쇳덩어리를 예를 들자면 그 쇳덩어리를 딱 물어요. 이걸 물고 얘 어떤 공구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깎고 그러면 이게 X축, 그다음 위로 올라갔다 알았다 하면 Y축, 그 다음에 또 이걸 돌면은 또 그 다음에 회전, 그리고 또 이게 또 회전 X, 뭐 A축, 뭐 이게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X축, Y축, Z축 이게 3차원이니까 그렇게 하고 회전을 하게 되면은 또 A축, B축 뭐 이렇게 해도 5축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5축이면 이게 그러면 이렇게 막 깎는 거예요. 막 깎다가 이렇게 깎다가 이렇게 깎다가 막 도는 거예요, 지가. 그러다가 이 공구가 또 공구에 예를 들면 이렇게 깎는 것도 있죠. 또 이렇게 딱 들어가고 또 뭔가 또 새로운 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미는 거예요. 이렇게 문지르는 거예요. 또 뭔가 나오면은 또 둥글게 깎는 것도 있어요. 또 뭐 이렇게 또 돌아가면 이 공구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돌아가는 게 또 요쪽에도 있는 거예요. 요쪽에서 또 막 깎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진행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물건이 빨리 나오겠죠.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가장 정밀도 있게 나오는 이게 굉장한데 이러한 거는 굉장히 비싸게 팔리겠죠. 근데 이것이 잘 팔리지 않겠죠. 지금은 북미 관계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북미 관계를 풀고자 하는 게 이제 그런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서양시하고 아까 했던 CNC에 의해서 이런 은하 3호가 만들어졌다. 이런 거고 아까 했던 은하 9호처럼 계속 만들어내겠다. 이런 거죠. CNC고
이것이 지금 중국은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이거는 이제 평양에서 진행한 박람회인데 이 CNC를 만드는 회사가 연화기계예요. 근데 연화기계가 중국 박람회에 진출을 했어요. 단둥에 있는. 근데 그건 이제 중국의 박람회인데 여기에는 외국 바이어들이 막 온 거예요. 외국 바이어들이 와서 놀래버린 거예요. 이제 제가 동영상은 좀 안 가져왔는데 북한이 이 정도로 CNC가 있는 줄 몰랐다. 이제 외국 바이어가 막 그런 이야기 장면이 나와요. 아무튼 뭐 그런 좀 북이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 분야에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요거는 이제 2009년도인데 우리는 5천만 명 넘은 건 아시죠? 네, 5천만 명 넘었거든요. 그래서 5천만 명이고 여기 2009년인데 2,400만 명 정도 한 이제 남하고 북 인구 차이는 한 반절 정도 차이는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명목 GNI 국민 총소득 명목인데 37배. 이게 북하고 남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엄청난 차이죠. 경제적 차이가 되고 뭐 개인적으로 봐도 17배나 차이가 나고 뭐 무역이나 이런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현재는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의 현재 경제적 수준은 한국으로 보면 한 80년대 초반이나 뭐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한국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88 올림픽인 거 아시죠? 88 올림픽을 기준선으로 해서 88 올림픽 이전에는 못 먹어서 생긴 병이 많이 있고 88 올림픽 이후로는 잘 먹어서 생긴 병들이 많이 드러나요. 특히 성인병들.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88 올림픽을 계기로 하면서 그 경제가 확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IMF를 겪기는 했지만은 근데 북이 지금 요새 주장하는 게 바로 뭐냐면 단수매예요. 단수매. 아까 제가 보셨잖아요. 기초가 북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것이 몇 가지만 아까 북미 관계라든지 자체 몇 가지만 해결이 되면 단숨에 도약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12년제 의무교육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체육, 그런 주민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늘어난 이유는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가 보수에서 이야기하는 요즘 뭐 꽃제비 이야기 나오죠. 물론 꽃제비도 있어요. 아직도. 그러나 상당히 많이 지금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는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뭐 거기서 뭐라고 했지만은 근데 북이 아무튼 단숨에를 강조하고 있는데 2009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종합대에 가가지고 그 북한 대학생 김일성 종합대 우리나라 남쪽으로 보면 서울대 아닐까 이야기를 하는 게 글발을 하는 게 있어요. 자기 땅에 발을 딛고 눈은 세계를 보라. 북은 소통을 하고자 하고 그 속에서 자기들이 뭘 하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좀 어렵다 이런 거고요. 요것만 마지막으로 같이 풀면서 이건 아이들하고 함께 하는 건데요. 이제 옛날 느낌표에서 했던 건데요. 가상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북쪽 아이들이 알아맞히기 게임을 하는데 남쪽 애들 앉혀놓고 같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해서 가상 스튜디오에서 만드는 건데요. 한번 풀어보시죠. 이거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해봤습니다. 상당할 수 있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일 수가 있어요. 남쪽 어린이들한테는요. 자, 심호흡 크게 하면서 세 번째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앞에 지금 통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통 안에 어떤 동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통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그거를 맞추는 겁니다. 뭐 동물인지 아니면 동물이 아닌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통 안에는 짐승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제부터 학생들이 한 번씩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 하겠습니까? 거기나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난판에 흰줄이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토끼가 다람쥐만 합니까? 아닙니다. 토끼가 요만합니까? 아닙니다. 자, 저기서 동생이 형님이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고 있는데 잘 물어보자요. 예. 우리가 어서리거나 큽니까? 아닙니다. 아, 그럼 6번 학생. 집 근처에 와서도 모기를 찾습니까?
그렇습니다. 털로 덮여 있습니까? 이제 여기 남쪽 학생들입니다. 네. 크기가 1m쯤 됩니까? 그렇습니다. 다리가 4개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빨이 날카롭습니까? 그렇습니다. 육식을 주로 즐깁니까? 그렇습니다. 크기가 늑대만 합니까?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정답을 적어주세요. 무슨 동물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까? 다람쥐 아닌가 해가 혹시 무슨 동물일 것 같아요? 승냥이. 승냥이요? 승냥이가. 미주승냥이. 잘 모르겠는데요. 네, 반동을. 너구리 같기도 하고. 우리 1학년 호로록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한테 아까 아이들 학생들이랑 저는 한 가지씩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예 아니요 답변을 20개 몇 개만 하고 몇 분만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하실 분. 네. 예. 고양이과 입니까? 고양이과 네 맞습니다. 네. 네, 고양이과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너 아십니까? 신화소녀? 사기입니다. 고양이인 것 같기도 하고요. 고양이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럼 무엇 같습니까? 고양이가 맞답니다.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정답을 좀 확인해 주시죠. 조래가 조래. 그럼 선생님 이게 뭐입니까? 예, 여기 부분에 대해 아까 정답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중간에. 예, 예, 4. 아 역시 나이가 이제 열려 있으니까 아이들은 전혀 못 맞힌다. 좀 확인해 주시죠. 그럼 좀 확인해 주시죠. 그럼 선생님 이게 뭐입니까? 여기 보시면 의사에서 예. 무한관에서는 산고양이라고도 부르긴 합니다. 예. 정확한 이름은 살기입니다. 자, 제가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정확한 이름은 살기입니다. 살탱이라고 하는데 북쪽 어린이들도 이 살은 좀 맞추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북쪽 어린이 몇 명이나 맞췄어요? 보겠습니다. 1번 사기입니다. 맞았습니다. 2번 사 맞았습니다. 3번 이게 똑똑해. 사 맞았습니다. 4번 맞았습니다. 5번 맞았습니다. 6번 맞았습니다. 예. 정말 이번 주에 나온 학생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징계라고 잘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 문화의 차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심지어 이 문제를 살기라고 맞춘 남쪽 어린이가 있으면 그 어린이도 약간 좀 이상하다고. 몇 명의 정답 확인해 주시죠. 그럼 보겠습니다. 1번 학생 김치 틀렸습니다. 아이고 귀여워요 정답 그래도. 다음 2번 학생 사자. 다음 3번 학생 개. 틀렸습니다. 다음 4번 학생 고양이. 예, 선생님 어떻습니까? 고양이과 집중이지만 고양이는 아닙니다. 예, 틀렸습니다. 다음 5번 학생 육식 고양이. 틀렸습니다. 다음 6번 학생 살쾡이. 자기 말은 살피는 방어를 걸립니다.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유일하게 남쪽에서 맞췄습니다. 예. 아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는 거는 아까 신동엽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문화의 차이라고. 남쪽 충격인 거죠. 근데 북애들은 자기 집 주변에 막 오니까
흔하게 보는 거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화의 차이를 그냥 인정하고 그 속에서 있는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필요한 거는 평화 통일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고 그러나 70년 동안의 분단된 속에서 생겨난 그런 이질감이나 차이 또는 뭐 우리가 내 진짜 저거는 이해 못하겠다 하는 것들은 잠시 좀 놔둔 상태에서 교류 협력을 하면서 좀 더 우리가 더 왕래하면서 풀어나가는 부동존의의 자세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을 좀 보면서 우리가 부동존의의 자세로 북을 대하고 통일에 좀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마치면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제가 일단 받겠습니다. 예. 탈북자 문제를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보면 뭐 보수 진영에서는 상당히 이제 탈북자 문제 아까도 잠깐 뭐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아까 근데 그 탈북자들 맨 처음에 제가 강연을 했지만은 진짜 배고파서 이번에 9명 아이들도 배고파서 나온 애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그 뭐 북이 책임지지 못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떠한 도덕적 뭐 이런 걸 대거나 그것도 하나의 우리 민족의 저 아픈 현실인 거죠. 그걸 그렇게 바라보고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거고 그 북이 그런 김정은 제임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탈북자에 관련해서 하나는 데리고 갔으면 남쪽한테 뭐 이야기를 데리고 갔으면 잘 먹여줘라 탈북자들도. 그다음 두 번째는 오는 거에 대해서 막지 않겠다. 그래서 며칠 저번 달 저저번 달 보면 여기 왔다가 다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 기자회견 했잖아요. 또 거기서 아무튼 뭐 또 서로 이용하는 거죠. 근데 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안산에 사는데요. 안산에 탈북자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며칠 그 탈북자들하고 체육대회하고 그러는데 그 거기 중에 이제 어떤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지금 한 3번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완전히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막 뉴스처럼 잡아가고 죽이고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사안의 경중은 있어요. 물론 일단 북한이 그 공개 처형이 있는 것 같아요. 공개 처형이 있는 거 같고 이민 재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저 수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일륜적으로 좀 천인공노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토막살인 해가지고 뭐 하든지 인신매매라든지 그걸 한 번도 알 수 없는 뭐 이런 그런 거는 공개 처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도덕적 기준은 우리보다 북쪽이 더 센 것 같아요. 그런 북은 유교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탈북자도 그냥 저는 하나의 아픔으로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은 종교단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사실 이제 북중, 조중 뭐 이렇게 국경도 되게 많이 있는데 너무 그걸 돈벌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남쪽에서 주는 돈도 있지만 사실 남쪽에서 돈을 주는 그런 지원금보다는 미국에 있는 뭐 프리덤 하우스라든지 이런 뭐 자유재단이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CIA라든지 이런 데서 주는 지원금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북중의 국경선은 많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꼬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이 경제가 살아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아직은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유혹에 넘어온다는 거죠. 너 어떻게 하면은 4천만 원, 5천만 원. 북한 사람들이 있어서 4천만 원, 5천만 원을 뭐 상상할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온단 말이에요. 온다면 이제 가는 거죠, 그냥. 아까도 이제 여기 있지만 우리나라 지금 들어온 게 지금 탈북자 2만 명이 좀 2만 1,000명이 넘어야 되는데 그 중에 지금 이제 하나원이라고 이렇게 거치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들어오는데 임금이 150만 원을 130만 원을 못 넘는 사람이 50%가 넘어요.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탈북자를 우리나라에 데려왔으면 지금 좋은 직장 마련해서 잘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건데 그걸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이제 좀 살아나는 게 이 사람들도 뉴스를 들으니까
고향 거기에 친척도 있고 뭐 하니까 그걸 다시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못 살아나. 그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아까 붕괴가 2만하고 20만하고 10대가 나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기준점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탈북을 해서 남한으로 온 사람의 숫자가 2만 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남한 외에는 안 가나요? 예를 들면은 뭐 중국으로 가고 러시아로 가고 미국으로 가거나 뭐 예를 들자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중국에는 많이 있는데요. 그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그 개념을 이민으로 본다면 숫자는 더 되지 않나요? 그거는 이민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한국을 제외한 이제 미국이나 다른 데로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망명 자체는 안 받아주지 않아요? 네? 망명 자체는 안 받아주는. 아니요, 받아주기는 해요. 근데 그 받아주는 것 자체가 미국이나 몇 군데에서 어떠한 쇼케이스로 해서 받아주는 거지 대량으로 받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별로 숫자의 의미가 없다. 예. 좀 늦게 와서 잘못 들었는지 전통적인 뭐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강사님의 좀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3대 세스 많이 비판하잖아요. 비판하지 말자고 하는 데도 있고요. 지금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사님 궁금하고요. 국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진보 진영이 지금 상당히 좀 소극적이잖아요. 어떤 그 스탠드를 취해야 되는지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들이 그걸 좀 여쭤보고 싶고 기자님 그다음에 이제 저도 궁금한 게 남북한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준인지 아까 지금 뭐 경제나 이런 문화 쪽에서만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민한 게 군사적인 문제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이제 왜곡된 정보도 많이 알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하고 마지막으로는 지난번에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소위 말하는 뭐 예전에 뭐 주사파 대고 있던 김영환 씨가 이제 완전히 전향을 해서 지금 이 북한 인권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에 잡혀갔다가 이렇게 풀려나고 그랬는데 그런 그 소위 말하는 전향했던 사람들, 전향한 사람들이죠. 운동권에 주사파에서 그런 사람들의 탈북 뭐 그 사람들이 말하기에 인권운동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 맞나요 질문? 일단 질문하신 거에서 3대 세스는 아까 강연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속에서 너무 그것을 앞세워서 이런 불구하고 저는 그걸 문화로 인정을 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물리라고 해서 물리지도 않잖아요. 인정을 하고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싸움이 났는데 싸움이 났을 때 그 싸움이 난 원인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 이거 화해하기 어렵잖아요. 그 문화적으로 하고 그것은 교류 협력 과정에서 아니면 왕래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좀 우리가 좀 화해하는 데서 그거 좀 그때 좀 너무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좀 신뢰관계를 어느 정도 만든 속에서 그거를 제한하거나 그거 내 사고 방식으로는 도저히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렇게 해야지 3대 세스 니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도저히 너네하고 교류 대화할 수 없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통일이라는 큰 어떠한 A적 그 흐름에 역할한다고 그렇게 되고 인권도 저는 좀 그런 차원에서 좀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뭐죠? 군사력. 그게 군사력과 남북한의 군사력에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뭐 어느가 옳다 뭐냐 이게 세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별로 무의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북이 3차 핵실험까지 했기 때문에 핵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비대칭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게임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북이 이야기하는 거는 미국과의 싸움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의 어떤 군사력 문제는 사실은 북은 아마 염두에 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지난주에 3월달에 할 때 미국 이제 전략 무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본토에서 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있고 하나는 B2나 B-52에서 하는 로켓으로 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잠수함에서 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세 개가 다 왔어요. 3월달에 샤이엔 핵잠수함이랑. 근데 그건 뭐냐면 북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를 느끼는 거죠. 실제로 한 거고. 그래서 3월 29일 날 새벽 0시 30분에 김정은 그 제1위원장이 막 군참모 불러가지고 새벽에 회의하잖아. 그때 왜 회의했냐면 그 3월 28일 날 B2 스텔스 핵 그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전에 뭐냐면 3월 19일 날 뭐냐면 B-52가 왔는데 B-52는 그래서 이제 핵을 쏠 수 있는 건데 B-52를 저격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 다음날 북이 공개를 해요. 지대공 미사일을 이걸 공개를 해서 그 다음에 바로 온 게 바로 그러면 레이더에 안 잡히는 스텔스기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 야 진짜 북이 이제 미국이 하려나 보다 해서 전쟁에서 그 한 게 그래서 새벽에 급박스럽게 작전 회의를 하면서 그러면서 30일 날 발표한 게 뭐냐면은 전시 상태를 선언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북은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북이 이야기하는 건 그런데 달라진 거는 뭐냐? 그 이전까지는 북이 팀스피리트 훈련이나 그 다음에 키리졸 훈련이나 아니면 독수리 훈련 또 8월달에 했을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이런 거 하면 다 방공으로 숨었어요. 근데 3차 핵실험을 성공하고 실제로 엄밀히 따지면 2009년에 이제 핵실험 성공인데 그때부터는 북이 바뀌어요. 그리고 2009년부터 전략 노력을 하다가 올해부터 어떻게 하냐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바뀌어요. 다시 뭐냐면 방공으로 안 들어가고 서해에서 훈련하면 북도 서해에서 훈련을 해요. 동해에서 훈련하면 동해에서 훈련해요. 비행기가 뜨면 같이 비행기가 떠요. 즉 다시 뭐냐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돼요. 북의 태도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 옛날에는 이제 숨으면서 공격하면 어떻게든 방어해 보려고 하는 좀 수세적인 데에서 포용을 하면 지금은 한번 해볼 테면 해보자, 그럼 맞짱 떠보자라는 자세로 바뀌었다고. 그것은 3차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가 인공위성 발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 자체가 마음이 인공위성으로서 평화적으로 하면은 인공위성이 되는 거고 군사적으로 생각하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 아니에요. 그냥 미 본토 워싱턴 평양에서 워싱턴까지가 1,500km예요. 1,500km를 가서 터뜨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사적으로 정밀도를 이야기하는데 북의 입장에서 무슨 정밀도가 있어요. 워싱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위에서 터뜨리기만 하면 돼요. 그냥 굳이 무슨 백악관을 맡을 필요도 없어요. 북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북은 1950년 미국으로 다 두드러 맞았기 때문에 다 지하로 들어갔어요. 근데 미국은 250년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전쟁을 본토에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지상에 있어요. 그 넓은 곳에서 여기도 하나죠.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얼마나 많습니까? 꼭 굳이 북이 스스로 핵무기를 쏠 필요도 없어요. 원자력 발전소를 터뜨리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인공위성 발사 성공하고 지하 3차 핵실험에서 북이 밝히게 했잖아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그 다음에 정밀화. 이번에 5월 21일자 노동신문에 나온 게 이게 뭐예요? 소형화. 작게 만들어주고 탄두에 실어서 멀리 보낼 수 있다는 경량화도. 그 다음에 다종화라는 의미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유추해서 가능하죠. 수소폭탄일 수도 있고 핵폭탄도 있고 수소폭탄도 있고 중선자탄도 있고 요즘 새롭게 나온 게 EMP탄이고요. 전 CIA 국장이 좀 이번에 기고됐죠. 울시 CIA 국장. EMP탄이라는 게 있어요. 전자파. 그죠. 그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정확도가 필요 없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가 이제 서울이라고 치잖아요. 서울을 치고 여기에서 서울이가 좀 그러네. 그럼 다른 나라 도쿄라고 합시다. 상공에서 지상 500m에서 땅 터트리면 여기에서 강력한 핵폭발음에 의해 가지고 전자기파가 확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쓰는 전자기로 이동하는 모든 전자기로 이동하는 기계는 다 박살이 나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모든 통신 수단 다 두절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이야기하는 정밀 타격은 다 GPS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두 다 GPS로 되거든요. 근데 GPS가 안 되면 이 미사일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여기 가다가 자기네랑 다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진짜 뭐 우리나라 자동차도 다 지금 전자기로 가잖아요. 다 몸도 자동차로 가지고 EMP 탄이 현실화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방사능 문제뿐만 아니라 EMP 탄에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3월달에 막 미국이 이런 무기 그다음에 또 한 게 F-22 랩터기 막 보내줬잖아요. 그러다가 하다가 4월 11일부터 뭐하죠? 대화를 제의하기 시작하죠. 이게 좀 링에서 싸우는데 전에는 막 도망다니면서 피하면서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날렸는데 이번에는 그냥 갑자기 얘가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는 이런 기술도 있어 저런 기술도 막 보여줬어요. 근데도 쫄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얘네도 그래 나도 이런 기술이 있어 이런 무기 있어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작전을 바꾼 거죠. 그래서 한 게 대화 제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을 간 거고. 근데 북하고 중국하고 또 했는데 우리가 이제 북이 자꾸 중국한테 무슨 뭐 받으려고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중국말 듣지 않아요. 중국말 듣지 않으니까 자꾸 저렇게 또 그런 거죠. 북이 대단히 그 자존심이 센 나라거든요. 네, 좀 그렇게 요 정도 너무 이야기 길어지면 답변. 예. 또 뭐가 있어요? 아까 김영하 씨가 하는 소위 말하는 주사파 전형한 사람들이 하는 저는 어떻게 그분들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좀 자꾸 오늘 강의 전체적으로 부동존이라는 말을 했는데 북은 통일의 대상이면서 안보의 대상이라는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것도 있지만은 종국에는 통일의 대상으로 가야 돼요. 안보라는 거는 뭐냐면 제가 죄송합니다. 이분하고 싸웠어요. 근데 내가 너무 불신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항상 조금만 움직여도 그거 나를 팰 것 같이 나는 인식되는 거예요. 너무 불신이 세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조금씩 신뢰관계를 높여갈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 대 행동, 말 대 말, 서로 누가 먼저다라는 표현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인권이라는 부분 자체가 사실은 이제 북에 대한 건데 모두 그것을 앞세워서는 지금 저는 오히려 북의 인권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북에 대한 개입력이 없기 때문에 개입력이 없는 속에서 떠들어오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오히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빚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로 본심으로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북을 만나서 이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야죠.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서는 북하고 어떤 그 절충 지점이나 교집합 지점이 하나도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5년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였잖아요.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북하고 어떠한 대화도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그 결과는 오히려 전쟁 위기만 고조시켰지 북의 인권에 북한 주민의 인권에 생활에 어떠한 개선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 5년이 너무나 분명해 보이고 휴전협정 이래 처음으로 포탄이 날라온 것은 이명박 정부였어요. 오히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아닌 거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지금 이 통일 운동이 상당히 지금 왔다 갔다 했잖아요. 민주정부 기간 동안은 상당히 교류도 많이 하고 공동선언도 맺고 신뢰관계를 많이 했는데 근데 이명박 정권에서 완전히 뒤집혀져가지고 거의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면 과연 민간 통일운동 진영은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평화 통일운동은 뭐가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모든 거를 통일부나 청와대가 쥐고 있으니까 사실은 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라고 계속 촉구하는 여론을 높이는 거죠. 인터넷에 하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런 여론을 통해서 통일부와 국정과 아무튼 청와대가 바꿔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렇게 좀 할 수밖에 없고 제일 좋은 거는 지난 대선 때 정권을 바꿨어야 되면 아무튼 그게 제일 통일운동에 가장 복무하는 좋은 방법이었었는데 일단 그거는 지났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4월달 전쟁 위기 진짜로 고조됐거든요. 진짜 고조된 거고요. 근데 이 상황이요. 아까도 말씀드린 북이 지금 경제가 살아나고 3차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를 통해서 대단히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이제는 미국이 뭐를 하면은 지금 우리 지금 잘 모르지만 계속 지금 훈련하고 있거든. 동네 서해에서. 뉴스에 잘 안 나오지만은 태국 훈련하고 있죠. 쌍용 훈련하고 있죠.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합동 해상 훈련하고 있죠. 잠수함 대장 훈련하고 있죠. 계속 많이. 그 다음에 상륙 훈련하고 있죠. 그건 안 나오죠. 근데 북은 그런 걸 계속 보고 있는 것도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데 지금은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 테면 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이 우리나라 북쪽 표현으로 우리나라 영토에 0.001mm라도 한 점의 불꽃이라도 튀면은 바로 전면전이다. 맨날 듣고 그래서 맨날 나오는데 맨날 나오는 말에 사실은 뉴스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 그죠. 앞부분 뭐 한다면 딱 자르고 앞부분 1000배 만배 총폭탄 뭐 그런 쪽 막. 근데 앞부분은 못 들어요. 우리 영토, 우리 영의 영공이 0.0001mm. 왜 그런 말을 만드는지 잘 모르겠지만 1mm만 해도 될 텐데. 아무튼 그래서 한다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는 앞에 보는 면은 없고 뒤에만 딱 하니까 호전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무튼 내가 너무 침묵적인 이야기한 것 같긴 한데 사실을 제가 팩트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그래서 제대로 이야기하는 동안 인터넷 가가지고 북의 성명서 발표가 3, 4월 거 다 쳐보세요. 그 문장에 보면 다 뭐뭐 한다면 한다면 이런 말이 다 그게 다 모든 20몇 개의 그 성명서에 다 들어있어요. 네, 또 뭐? 네. 저는 좀 철학적으로 아까 신앙 얘기를 했잖아요. 신앙. 예, 신앙. 결국은 북한의 최고 선, 그다음에 절대적인 선 이런 것이 이제 그런 어떤 김일성 주석, 김정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런 것은 결국 그게 아니면 다른 건 다 악이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이 돼버릴 텐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이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은 내가 선인 것을 우리가 이제 불신지옥, 예수천국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작용이 될 거라는 거죠. 작용과 반작용이 일어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그런 어떤 절대적인 신앙으로화되는 이런 것 자체가 좀 완화되고 좀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존중이 되는 그런 북한이어야지만이 어떤 통일의 가능성이 열리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그 3대 세습이나 인권 문제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아까 구동존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 구동존이도 서로 간의 다양성들을 존중하자는 것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지만이 그게 가능할 텐데 자기는 오로지 선이다라고만 규정을 하면 그 자체가 전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통일이 점점 더 멀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것이 제가 알기로 구동존인데 그 구동존인데 북도 그러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북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금강산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인데 북이 이미 우리가 교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교류한 때도 북은 3대 세습이 3대 세습까지는 아니어도 아무튼 2대 세습까지는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그때도 북은 여전히 수령 사회이고 그럼에도 우리 교류 협력했고 개성공단 10년 왔잖아요.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할 때 금강산 관광을 가시면 금강산 안에 그 영생탑이라고 있어요. 김일성 주석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이런 탑이 있어요. 그 금강산 호텔에서 온정각으로 이렇게 가는 길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무슨 영생해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잡아가지고 심화서 반성문 쓰고 방문됐다 그 다음에 벌금되고 나왔잖아요. 근데 금강산 여행 갈 때 그 안내에 뭐라고 얘기해요? 대화를 하되 북의 체제나 정치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금강산 왔잖아요. 개성공단도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제 그 우려 지점도 있지만은 아무튼 왔다라는 걸 해본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저는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다시 예를 들면 그죠. 그 개성공단은 북은 폐쇄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 3월 말에 북이 통신선 다 잘랐는데 남쪽 조선일보에서 야 다른 건 다 자르면서 군통신선이고 뭐 팩스고 다 자르면서 왜 니네 김정은 달러 박스냐 개성공단은 왜 폐쇄 안 하냐 이렇게 막 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개성지도 총국인가 거기에서 너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개성 폐쇄할 수 있다 이렇게 성명서를 냈어요. 할 수 있다 이야기하니까 그다음 김관진 국방장관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인질 구출 작전 할 거야 그랬어요.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북한의 노동당 비서가 내려와가지고 북한 노동자 철수시켰잖아요. 아니 인질로 잡을 거면은 그다음에 그게 아니죠. 그때 뭐가 있었냐면 남쪽에서 북으로 들어오는 걸 막았어요. 나가는 건 안 막고 들어오는 걸 막았어요. 인질을 하는데 왜 나가는 걸 막아야지 들어오는 걸 막아요. 인질할 생각이 있다면 북은 폐쇄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인질 구출 작전을 하고 온다고 하면서 미 특수부대 들어간다 이야기하니까 남쪽을 내려보낸 게 아니고 남쪽을 내려보내고 여기다가 군부대를 진주시켜야죠. 그게 아니라 북측 근로자를 뺀 거잖아요. 그거는 진짜로 미 특수부대가 들어와서 인질 구출 작전을 하면 북한 근로자들 죽으니까. 왜냐면 북측 근로자 5만 명이고 남측 근로자는 800명뿐이 안 되니까. 죽는 거면 북측 근로자만 죽잖아요. 더 많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북측 근로자 빼고 그런 것만 봐도 북은 개성공단을 폐쇄할 생각이 없는 거였어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 이야기했는데 우려 지점도 있어요. 서로 다 우려 지점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은 아까 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과 남북교류협력 한 10년이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그러면서 너무 상대방에 대한 약점이나 그런 아킬레스 건들을 좀 자꾸 건드려서 하지 말고 그거는 교류하면서 자꾸 좀 친해진 다음에 해야 야 너 진짜 그때 너무 세게 때리더라 진짜 아파 뒤지는 것 같다 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직도 화가 안 풀렸는데 너 진짜 세게 때렸다 그래 더 맞을래 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무동존의 자세 아직은 좀 필요하다 이상입니다.